안녕하십니까. 피부의과학 평론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여드름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에 대한 백신 개발 쪽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살이 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왜 피부의 신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드름은 굉장히 흔한 사실은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죠.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의 분비가 같이 이제 위생적인 것하고 더불어서 생길 수도 있는데, 위생적인 문제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6학년이 되면서 이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잘 씻고 보습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드름은 12살에서 24살 미국인 중에 5명 중에 4명, 그러니까 80% 정도가 여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요.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 병변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이 되게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거기에 채취를 해서 이제 그 균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염증 반응들이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균을 살펴보면 거기에 피아크닌이라는 그러한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피아크닌은 우리 몸에 그 노모포라고 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처럼 우리 세균의 저 피부에 계속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균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다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병변 부위에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해 보려고 하는 항생제들을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드름 치료용으로. 다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제너럴하게는 피아크닌을 다 없애는 경우지, 어떤 피아크닌이 과학자들은 세분화시켜서 어떤 피아크닌이 그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지, 혹은 피아크닌의 어떤 팩터들이, 어떤 단백질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뭐냐면, 첫 번째 논문은 피아크닌에, 그렇다면 피부에도 당연히 있는데 정상인한테도 있고, 그리고 여드름 환자에게도 있는데 그 종류가 다른지, 그러면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피아크닌도 사실은 우리가 명명하기에는 피아크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인간이라는 그런 약간 큰 개념의 그 언어거든요. 거기에서 피아크닌도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거기서도 또 계속 분류별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스트레인마다 DNA의 타입이 좀 조금씩 달라요. 유전자 형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상인 사람하고 그리고 아토피 환자하고에서 그 균을 동정해서 그 균의 DNA를 분석해서, 그리고 리보소말 DNA를 분석해서 그 시퀀싱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종이, 피아크닌 중에 어떤 스트레인이 여드름 환자한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100여 명의 그 바운티어를 대상으로 반은 여드름 환자, 그리고 반은 정상인, 이렇게 해서 피지샘에서 균을 분리해서 동정을 했습니다. 동정을 해서 시퀀싱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우리 예전에 홍콩 지하철 얘기했을 때에 그 홍콩 지하철에서 균을 동정할 때 시험 문제 나왔었죠. 동정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처음에 이제 균을 따서 그걸 키운 다음에 그것을 16RNA 시퀀싱이라고 해서 리보소말 RNA를, 리보소말 DNA를 죄송합니다. 시퀀싱을 하죠. 이 리보소말 DNA는 왜 얘를 시퀀싱하냐면, 얘가 종류마다 좀 얘가 스트레인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것이 그 스트레인을 결정지을 수 있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균을 한번 쭉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쪽 왼쪽이 여드름 환자고 이쪽이 정상인에 대해서 확인해봤더니 가장 많이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균이 뭐냐면 피아크닌이에요. 프로피온 박테리움 아키닌이라는 것이 지금 살색인데 이것이 굉장히 그 살구살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상인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인에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다른 균들도 있는데 대부분 80, 90% 이상이 피아크닌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나 여드름 환자나 그래서 우리 피부에 많이 있는 균은 피아크닌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여기 보면 특징적으로 또 프레모틸라 오리스라는 그런 균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 논문에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드름 환자에게 많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여기는 없어 보이니까 여드름균에 많이 있는데 아마 다음 논문이나 추후 논문에 아마 더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는 피아크닌에 대한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크닌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 피아크닌이 많으니까 그럼 피아크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시퀀스를 해본 거예요. 피아크닌의 스트레인은 지금 보면 거의 지금까지 밝혀진 게 11,000개가 넘습니다. 11,000개의 스트레인, 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양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미생물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생물 우리가 동정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동정할 수 있는 거는 전체의 5%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생물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11,0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메이저한 10개만 딱 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개만 추려서 메이저하게 발견되는 그래야 그것을 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이그노시스 할 것인가 혹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메이저 타입의 리보타입 1에서부터 10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정상인과 그리고 여드름 환자의 프로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보타입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어번던트한 그러니까 가장 흔히 발견되는 피아크닌의 스트레인 중에 정상인과 그리고 여드름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혹은 정상인에서만 나타나는 혹은 여드름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었어요. 리보타입 1은 사실은 보니까 지금 number of subject 90명의 환자, 90명의 그 volunteer 아까 100여 명이라 했잖아요. 90여 명의 volunteer에서 나타나는데 클론은 5,000개, 굉장히 많은 수가 여기에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드름 환자한테 발견된 퍼센티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 정상인한테 발견된 퍼센티지가 이겁니다. 그 오른쪽 하단이에요. 48%, 52%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이거는 리보타입 1은 자, 2를 볼게요. 2도 반반입니다. 4를 보니까 84%가 여드름 환자한테만 84%가 그 여드름 환자한테만 발견됐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RT5를 보니까 99%가 여드름 환자한테만 발견됐어요. 요 RT5는 RT6를 보니까 정상인한테만 나옵니다. 여드름 환자한테 없어요. 없는 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RT6, 7, 8, 9, 10은 거의 이제 여드름 환자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균은 피아크닌 중에 이런 타입의 스트레인은 여드름 환자한테만 나오는구나. 그런데 얘네들이 보니까 니콜라테럴 체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T1하고 RT1 요 스트레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1058번의 구아닌이 시토신으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뉴클리오타이드 체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8, 9, 10 이런 것들은 거의 5% 내외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면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좀 제너럴 해야 되잖아요. 제너럴한 것들은 사실 위로 가면 좀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저희가 막 타겟할 수 있다는 하는 거는 뭐 4나 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이 이 균을 갖고 있는데 그 균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여드름 환자한테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특이적인 치료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100%가 다 여드름 환자한테 나타나서 치더라도 그 여드름 환자가 40명 중에 5명이면은 사실은 그 약을 이 스트레인을 타깃해서 만든 약은
사실은 뭐 그 100명 중에 10명 혹은 20명밖에 치료를 못하니까 조금 더 제너럴한 타겟을 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게 피아크닌 환자고 여드름 환자고 정상인들의 그 RT 타입을 좀 도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RT 1부터 10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도식화 시켜 놨더니 양적인 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양적인 면을 잘 못 보잖아요. 넘버 오브 서브젝트만 판별할 수 있는데 양적인 면을 보니까 확실히 RT4랑 5가 보면 RT4가 저기 핑키한 거죠. 핑크고 RT5는 좀 더 빨간색. 4랑 5가 굉장히 그 여드름 환자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RT10도 여드름 환자에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예,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타겟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많지 않죠. 하지만 4랑 5는 굉장히 그 프로포션도 높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여드름 환자군에 되게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랑 5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게 이 4랑 5가 아까 그 체리랑 핑크였잖아요. 체리 핑크가 보면 다른 다른 피아크니하고 다르게 DNA에 로커스 1과 로커스 2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로커스 1과 로커스 2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더 붙어 있는데 얘가 굉장히 특이적인 유전자가 붙어 있는 거죠. 예, RT4랑 5 그 피아크닌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안티바이러스나 혹은 백신이나 혹은 뭐 그 피아크닌을 타겟할 때 다른 것을 타겟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타겟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는 DNA에서 트랜슬레이션된 단백질을 타겟하면 훨씬 더 특이적으로 그 여드름에 있는 그 균만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효과가 좋은지는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것이 없앤다고 해서 얘가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냐? 그건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결과들은 대부분 피아크닌을 그냥 없애는 그런 항생제를 처리했었는데, 그런 거에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균을 죽이면 다른 균이 유입이 되기 쉽고, 다른 균 중에서 또 더 독성이 강하거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나 뭐 이런 균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더욱더 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은 병원성이 있는 피아크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선택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그 부작용이 없으면서 치료가 높일 수 있는 방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은 겁니다. 이제 일부 찾았고, 아직 뭐 여기까지가 아마 이 논문의 결론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리보타입 4, 5는 면역 체계가 다른 피아크닌하고 다르게 조금 더 면역 활성화를 시켜서 사이토카인 인덕션 시켜서 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을 봐야 되는데, 백신을 우리가 좀 배우기 전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네이트하고 어댑티브. 그래서 뭐 용어상으로는 이네이트, 어댑티브인데, 이네이티브는 우리가 원래 고유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어떤 병원균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댑티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항체입니다, 항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어댑티브예요. 획득한 면역이죠. 그러니까 항원성 때문에 획득한 면역이고, 이네이트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 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획득하지 않고 원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리셉터는 TLR, Toll-like Receptor라고 해서 TLR이라고 합니다. 얘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attern Recognition Receptor라고 해요. Pattern Recognition Receptor.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과염증 반응은 안 좋은 거지만 염증 반응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왜냐하면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사실 염증 반응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면역세포가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 주위에 모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빨개지고 붓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균을 없애려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면역 반응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면역 반응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과활성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톨락 리셉터는 패턴 리코그니션 리셉터라고 해서 1부터 뭐 11까지 있습니다. 이 리셉터는 당연히 세포 밖에 위치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1부터 2까지인데 2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다른 그램 파스티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 많이 여기에 바인딩을 합니다. 피아크인도 TNR2에 바인딩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바인딩해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그 사이토카인, 그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필수적인 사이토카인들을 여기서 분비하게 되는 거죠. 뭐 그 분비하게 되는 사이토카인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거나 혹은 그 전체적인 뭐 이오시노필이나 뭐 매크로파지나 이렇게 세균을 잡아먹는 애들을 더 불러온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세포 밖에 위치도 있지만 세포 안에도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생물들은 그 원래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되게 많아서 세포 바깥에 얘네들이 잘 이제 스틱해서 붙거든요. 우리 세포에. 그래서 이런 패턴 리코그니션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LPS도 그렇고 뭐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그런 계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붙는데 바이러스 같은 굉장히 작은 애들은 이런 걸 바인딩하지 않아요. 바인딩하지 않고 슬며시 들어갑니다. 예전에 뭐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우주선에 이렇게 딱 우주선처럼 보여서 RNA나 DNA가 속에 있고 그것이 딱 안착을 하면 DNA와 RNA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자기를 복제할 수 없으니까 호스트, 숙주를 이용하는 거죠. 그 숙주가 우리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DNA나 자기 DNA나 RNA만 살짝 밀어넣고 그 DNA에서 자기가 DNA, RNA에서 유전 정보에서 자기가 복제할 수 있는 효소를 다시 만들어내서 호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서 거기서 계속 복제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터뜨리고 나옵니다. 혹은 거기서 계속 살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대응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 톨라이크 리셉터인데 톨라이크 리셉터가 어디에 또 있냐면 세포 안에도 있어요. 세포 안에 있어서 뭘 얘를 인지하냐면 그 싱글 스트랜드 RNA나 더블 스트랜드 RNA 혹은 더블 스트랜드 RNA 그 더블 스트랜드 RNA는 우리 몸에서는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는 싱글 스트랜드 RNA만 있어요. 싱글 스트랜드 RNA가 거기에다가 또 올리고디티라고 해서 뒤에 티민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른 뭐 레트로 바이러스, 뭐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도 사실 이제 더블 스트랜드 RNA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몸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세포가 들어오면 얘가 레코그나이즈합니다. 그걸 딱 인지를 해버려요. 인지를 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NF 패스웨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인덕션 시키거나 혹은 여기서 그런 RNA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 라고 판단이 들면 에이파토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으면 다른 면역세포를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그 바이러스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러면 혼자서 혀깨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바이러스가 더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신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증 반응에서는 염증 반응을 좀 이따가 제가 염증 반응의 신호 전달 체계를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인덕션 하든지 혹은 세포가 죽든지 요거를 세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맹렬히 해서 싸울 것이냐 원군을 요청하면서도 그게 조금 까딱이라고 내가 좀 잘못됐으면 죽어버려요. 죽어서 더 이상의 그 미생물의 번식을 막거나 혹은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네이트 리스판스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이 톨락 리셉터고 그 피아크닌도 톨락 리셉터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톨락 리셉터의 라이간들을 제가 좀 적어놓은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미생물을 비롯해서 다른 우리 몸에 함풀한 안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데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이제 TNF 리셉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톨락 리셉터뿐만 아니라 TNF 리셉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키 리셉터거든요. 이거는 혹은 IL-1 리셉터, 이거는 이제 세포성 면역을 굉장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온다, 사이토카인 스톰 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토카인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IL-1이라는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사이토카인 폭풍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신호를 받아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호를 공유를 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사실 우리 몸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NF-kappaB라는 전사인자가 원래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다가 활성을 받으면 얘가 핵으로 들어옵니다. 핵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을 활성화시켜요.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DNA에서 mRNA, mRNA에서 단백질이 돼서 그 단백질이 이제 세포 밖으로 나가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톨락 리셉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크닌이 염증 혹은 레전에 병변에 많이 위치하게 되면 그것이 톨락 리셉터 2를 건드려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또 염증성 면역 세포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피아크닌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신호가 되게 활성화돼서 사실 굉장히 과도한 염증 반응이 올 수 있고 그 과도한 염증 반응 때문에 홍반이 생기고 불어오르고 아프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